이번 시간은 제3편 냉동기계 냉동기계에서 챕터 1 냉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의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냉동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리프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냉동을 우리가 차갑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콜링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냉동이란 물체의 상온보다 낮게 한다. 그래서 물체의 상온, 즉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낮게 하여 소정의 저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낮게 해서 소정의 저온도. 여기서 소정의 저온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적정 온도가 되겠죠. 적정 온도.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것을 냉동이라고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냉동기라고 그러죠. 냉동기. 냉동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냉동의 어떤 정의를 살펴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냉동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지구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뚜렷했죠. 4계절이 뚜렷했다. 이것은 결국은 그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오염이 되지 많이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계절의 어떤 개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과 여름에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봄과 가을은 상당히 짧아졌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난방을 해야 됩니다. 난방을. 춥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어떤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난방비가 들어가겠죠. 추우면 추울수록 그만큼 난방비는 증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어떻게 되죠? 여름에는 결국은 냉방비가 냉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냉방비가 에어컨 사용.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냉동 분야는 공기조화 및 냉동 분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냉동 사이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냉동의 어떤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가 있고 이 압축기를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유분리기가 있고 유분리기. 기름의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하는 유분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응축기가 있겠죠. 응축. 고온 고압의 어떤 상태를 전저압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압축기에서 나온 열은 어떻게 되죠? 98도의 어떤 가열 증기 상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분리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응축기로 들어갑니다. 응축기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30도의 건포화 증기가 되죠. 30도. 건포화 증기 상태로 응축기로 들어가고 이 응축기 다음에는 여기는 뭐가 있죠? 수액기가 있죠. 수액기. 액을 공급더 시켜주는 수액기가 있고 이 수액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죠? 열교환기로 들어가죠. 열교환기.
열 교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 교환기로 들어가고 이 열 교환기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죠? 30도의 포화액이 되는 거죠. 30도의 포화액. 포화액으로 되고 여기 열 교환기에서 나온 것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팽창 밸브로 들어가겠죠. 팽창 밸브. 그래서 팽창 밸브로 들어가서 더욱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5도의 가냉각, 가냉각액으로 여기서는 팽창 밸브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팽창 밸브에서 나오면 어디로 되죠? 증발기로 들어가겠죠. 증발기. 증발기. 실제 이 부분이 결국은 증발이 돼서 우리가 어떤 차가움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5도의 건파 증기다. 건파 증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1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량 Q2, Q2가 투입되고 압축기에서는 AW. 여기에 1이 결국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열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2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열 교환기로 들어가겠죠. 열 교환기. 이 열 교환기로 들어가고, 이 열 교환기에서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압축기로 들어가겠죠. 압축기. 여기도 마이너스 15도의 건포화 증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어떤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1과정, 2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쪽이 3이 되겠고, 여기도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히트 익스체인지가 되겠죠. 익스체인저가 되겠죠. 열 교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3-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가 되겠고, 여기가 5가 되겠죠. 이와 같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냉동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것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대단히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또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그릴 정도로 또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냉동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죠. 냉동의 분류.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가? 냉각 있죠. 냉각. 냉각. 그래서 냉각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주위 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물체로부터 주위 온도, 높은 온도다. 높은 온도의 어떤 물체,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열을 흡수하는 거죠. 열을 흡수하고 그 물체가 필요로 하는 온도까지 낮게 하는 거. 열을 흡수해서 열을 빼야 되겠죠. 흡수한다는 것은 높은 온도를 어떻게 되는가? 열을 흡수하니까 열을 낮게 해야 되죠. 낮게. 낮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필요로 하는 온도까지 낮게 한다. 그래서 물체의 필요 온도까지 맞춰주는 것이 바로 냉각의 어떤 의미다. 냉각의 용어입니다. 냉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냉장이 있습니다. 냉장. 이것은 우리가 스토리지라고 그러죠. 보관하는 거죠. 보관. 그래서 저온도의 물체를 저온도. 냉장이 뭔가? 저온도의 물체입니다. 물체. 생선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동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동결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얼 정도로, 그러니까 얼지는 않고 거의 얼 정도로 어떤 상태. 동결하지 않을 정도로 물체가 필요한 온도까지 낮추는 거. 물체의 필요 온도까지 낮추는 거. 필요 온도까지 낮추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냉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동결에 대해서 살펴보죠. 동결. 자, 우리가 동결. 이것을 우리가 프리징이라고 그러죠. 프리징. 프리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결. 물체의 동결 온도 이하로 낮추어 유지하는 상태다. 그래서 물체의 동결 온도 이하로 낮추고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유지, 지속 유지하는 것,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결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제빙턴입니다. 1제빙턴. 중요합니다. 자, 1제빙턴. 1일 얼음 생산 능력을 톤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1일 얼음 생산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톤으로 나타낸다. 톤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25도의 원수 1톤을 25도의 원수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9도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마이너스 9도의 얼음 만드는데 제거해야 할 열량을 냉동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제거 열량을 냉동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1제빙톤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식이 있죠. 그래서 1제빙톤. 1제빙톤은 분모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24 곱하기 3320 칼로리를 바꾼 거죠. 24시간에 우리가 칼로리를 바꿨죠. 그 다음에 톤이니까 킬로그램을 고치고 곱하기 25 온도가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79.68 그 다음에 플러스 0.5 곱하기 9 온도의 어떤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제빙톤을 냉동톤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1.65 냉동톤 냉동톤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제빙톤과 냉동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저빙에 대해서 살펴보죠. 저빙. 상품 안에는 얼음을 저장하는 거. 그래서 얼음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저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열의 이동. 열에 어떤 형식들이 있는가? 내용을 한번 보죠.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그렇죠? 열 에너지. 히트 에너지가 되겠죠.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난방을 할 때도 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순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 난방을 하면은 2층에는 난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2층에 더 좀 따뜻하죠. 그것은 바로 1층의 그 온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층까지 이렇게 결국은 순환이 되는 거죠. 이동이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가 열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현상을 뭐라 하느냐면은 열 이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히트 트랜스퍼라고 하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열 전달이라고 그러죠. 열 전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히트 트랜스퍼 관련된 열 전달만 취급하는 학문이 있죠. 상당히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히트 트랜스퍼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열 이동 혹은 열 전달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열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열 전도 중요하죠. 열 전도. 이것을 우리가 히트 컨덕션이라고 그러죠. 히트 컨덕션. 컨덕션. 자, 열 전도. 고체 열 전달. 푸리에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가? 고체에서 열 전달. 푸리에의 법칙. Q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람다 A,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의 어떤 관계가 있다. 거리와 온도의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킬로줄 아워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열유속이란 열유속.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죠? 히트 플럭스라고 그러죠.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통과 열량이다. 그래서 Q라는 스몰 q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A분의 Q의 어떤 관계가 있다. 또한 이것을 다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죠? 람다,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라운드 X의 라운드 T의 어떤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결국은 킬로줄 아워로 표기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전부 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람다는 물질에 따른 특성치다. 그래서 람다 물질에 따른 특성치. 특성치라는 것을 이걸 또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비례정수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열전도계수라고 해요. 열전도계수. 전도계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줄 퍼 메타, 그 다음에 H 도로 표시한다는 거. 다음은 대류의 열 전달입니다. 대류 열 전달. 고체 표면이 유체와 접하고 있으면서 중요합니다. 고체 표면이 유체와 접하고, 유체가 유동할 때 이 양자 간에 유동하는 열의 수수 과정, 받고 주고 하는 것. 수수 과정의 열 이동으로 뉴턴의 냉각 법칙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표면과 유체가 접하고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유동하는 거, 움직인다는 거, 운동하는 거죠. 유동하는 경우에 뉴턴의 냉각 법칙.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콜링, 리턴스 콜링으로 하는데, 자, Q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니까 Q, 열이라는 것은 HA에다가 가로 열고 TS, 스타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F, 마지막 온도. 그래서 이것도 킬로줄 아웃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H는 뭡니까? H는 열 전달 계수가 되겠죠. 열 전달 계수. 열 전달 계수가 되겠고, 이것은 단위는 똑같습니다. 여기와 똑같죠. 그래서 킬로줄 메타 H 도로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A는 고체 표면적이 되겠죠. A는 고체의 표면적. 그 다음에 TS와 TF는 뭐죠? 고체의 표면 온도, 유체의 표면 온도. 그래서 TS는 고체의 표면 온도. 제 표면 온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TF는 유체의 표면 온도는 유체의 표면 온도. 그래서 결국은 S라는 것은 뭐죠? 여기 S, TS의 S는 솔리드, 고체를 의미하고 있겠죠. 여기서 TF의 F는 플루이드, 유체를 의미하고 있죠. 거기에 첨자를 딴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복사. 복사 열 전달입니다. 복사 열 전달. 복사 열 전달. 이것은 우리가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 법칙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절대 온도 T인 절대 온도가 T다. T. 절대 온도가 T인 완전 흑체 표면에 완전 흑체 표면입니다. 흑체 표면에 그 상반부인 방구 상공간의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사되는 전 에너지. 그래서 표면에서 상반부 방구의 상공간에 공간이죠. 공간에서 결국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사되는 전 에너지 방사되는 토탈 에너지 전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로 나타내는데 토탈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2는 어떻게 되는가? 시그마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000분의 t 가로 닫고 4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가. 그래서 여기에 단위가 어떻게 되죠? 킬로줄 메타 제곱 그 다음에 H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는 어떻게 되는가? 시그마. 시그마는 우리가 4.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킬로칼로리 퍼 그 다음에 메타 제곱에 H 그 다음에 K의 4승이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트로 할 때는 5.67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2는 절대온도 4승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2는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는 거. 이 부분을 의견했죠. 4승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 하며 시그마는 4.88 곱하기 10의 8승을 스테판 볼츠만 정수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스테판 볼츠만 정수. 볼츠만의 정수 혹은 흑체 복사계수. 복사계수라는 거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문제도 흑체 복사계수는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스테판 볼츠만 정수 뭐 이렇게도 언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 다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용어만 알면은 다른 쪽으로 용어가 똑같은 용어인데도 변형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것은 폭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헌혈과 잡열. 헌혈과 잡열. 헌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센시블 히트라고 그러죠.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현열과 그 다음에 잡열. 레텐트 히트. 그래서 센시블과 레텐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중요합니다. 자, 현열. 현열. 물질의 상태는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되는 양이다. 현열. 물질의 상태는 변화가 없고 온도만 변한다. 현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S로 나타내는데 QS로 우리가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S를 첨자로 썼죠. QS는 C의 비열이 되겠죠. T2-T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 질량당 가열량을 나타낼 수 있다. 단위 질량당 이것은 가열량이다. 여기 G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단위 중량일 때 1로 보고 G가 여기서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QS 전체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MGS로 나타내고 또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MC에 그 다음에 T2-T1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킬로줄이다. 여기는 결국은 M이 들어갔죠. 여기는 단위량 1이니까 안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G가 아니고 M으로 하죠. 뭐 M으로 돼 있으니까 질량이니까 M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QS는 뭐죠? QS는 전체 현열량이고 그래서 이건 전체 현열량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킬로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킬로줄. 그 다음에 M은 질량이죠. 매스가 되겠고 이것은 킬로그램이 되겠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C는 상수 비열이 되겠죠. 비열이 되겠고 이것은 단위는 앞에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열 후 온도 이거는 가열 후 온도고 온도가 되겠고 이거는 가열 전 온도가 되겠네요. 가열 전 온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열 공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잡열. 자, 잡열을 우리가 수문열이라고 그러죠. 수문열. 수문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 잡열의 내용을 한번 보죠. 물질의 상태만 변화시키고 물질의 상태만 변화시키고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 물질의 상태만 변화시키고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현열과 잡열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 그래서 현열에서는 어떻게 되죠? 물질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하는 거고, 여기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고 온도는 변하지 않고 서로 상반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0도의 얼음 융해열은 79.68이고 중요합니다. 0도의 얼음의 융해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다면은 전부 다 필요한 수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산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0도의 물의 응고열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얼마냐? 거기에 있는 것처럼 79.68입니다. 79.68.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F. 줄로 하면 어떻게 되죠? 334 킬로줄. 그 다음에 킬로그램. 중요합니다. 0도의 얼음의 융해열. 그 다음에 100도의 물 화수의 증발열. 물의 증발열. 증발열. 혹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100도의 건포화 증기의 응축열. 동시에 알아줘야 됩니다. 응축열. 이거는 539. 중요합니다.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F가 되겠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킬로줄로 하면 얼마입니까? 2256 킬로줄 킬로그램이 되겠죠. 중요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 3.968 BTU가 되겠죠. BTU라는 거. 그 다음에 또한 CH라면 얼마입니까? 2.205 CH. 킬로줄로 하면 얼마죠? 4.186 킬로줄. 전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식의 여러 개 단위를 환산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섬이 있는데, 일섬. 이것은 우리가 10의 5승 BTU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비열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단위 질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단위 질량을 이것을 뭐 1kg이라고 하죠.
단일량이니까. 단위 온도, 이거를 단위 온도 1도가 되겠죠.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열의 단위. 자, 비열의 단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거기에 보면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가 있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F 도가 있고, 그 다음에 BTU 퍼 그 다음에 파운드 하시가 있고, 그 다음에 CHU 퍼 그 다음에 파운드 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선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용 비열의 단위가 아닌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하나가 빠지고 다른 것이 들어가겠죠. 다음은 정합 비열에 대해서 살펴보죠. 정합 비열. 정합 비열. 자, 정합 비열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CP로 나타내죠. 프레저, 압력이니까. P는 압력의 앞에 첨자를 딴 겁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 하에서,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다. 그래서 P는 이꼬르 콘스탄트하다. 뭐 이렇게 보고, 기체 1kg을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1도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정합 비열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의 정합 비열은 CP로 나타내는데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0.24 킬로칼로리 퍼 그 다음에 킬로그램 F의 도로 나타난다는 거. 이것을 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005 킬로줄에 그 다음에 킬로그램 K 절대 온도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정적 비열입니다. 정적 비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CV로 나타나죠. 볼륨으로 나타나죠. 볼륨. 최적이 일정한 상태다. 최적이 일정. 그래서 V는 이꼬로 C다. 콘스탄트. 콘스탄트하다. 일정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기체 1kg. 기체 1kg을 어떻게 됩니까?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정적 비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정적 비열 CV로 나타내죠. 이것은 0.127이 되겠죠. 0.172, 127이 아니고.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F의 도 혹은 0.72 킬로줄 킬로그램 K 절대 온도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값입니다. 다음은 비열비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열비. 비열비를 우리가 K로 나타내죠. K로 나타내는데 비열비란 기체의 정합 비열과 그 다음에 정적 비열의 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K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CV분의 CP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비열비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가스인 경우는 CP가 CV보다 어떻게 되죠? 더 크고 또한 K는 항상 1보다 어떻게 됩니까? 큰 상태다.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거기에 가스의 경우는 여기는 CP가 CV보다 크고 K는 어떻게 되죠? 1보다 항상 크다는 그런 상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냉매에 따른 비열비의 그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냉매들이죠. 암모니아 1.31, 프레온 12가 1.13, 프레온 22가 1.18, 공기는 1.4, 그 다음에 아항산가스는 1.25, 탄산가스는 1.41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열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동 장치에 사용되는 냉매와 비열비의 관계. 그래서 냉동 장치에서 냉동 장치에서 사용되는 냉매와 비열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보죠. 냉매는 비열비가 클수록 동일한 운전 조건에서 자, 냉매 비열비가 크다. 비열비가 클 경우 동일한 운전 조건에서 압축 후 토출되는 냉매 가스의 온도가 상승하여 압축기 실린더가 가열되고, 그래서 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냉매가스의 온도가 상승한다. 냉매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압축기 실린더가 가열되고, 상승하면서 실린더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합니다. 가열되고 윤활유가 열화 및 탄화하여 최저 효율이 감소된다. 그래서 가열되고 윤활유가 어떻게 되죠? 열화 혹은 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타 V가 감소된다. 최적 효율이 감소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냉동 능력당 소요 동력이 증대되고 냉매 순환력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냉동 능력이 감소되는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냉동 능력당 소요 동력이 증대되겠죠.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냉동 효과가 감소하는 것. 이런 이유에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장치의 압축기 실린더는 워터 자켓을 설치해서 토출가스 온도를 낮추기 위해 순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워터 자켓을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냉각을 시킨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워터 자켓에 대해서 살펴보죠. 워터 자켓. 이것은 뭐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물주머니죠. 물주머니. 물주머니다. 자, 순행식 기관에서 순행식 기관 냉동기계입니다. 압축기 실린더 헤드 외축에 설치한 부분으로, 그래서 압축기 실린더 헤드의 외측 바깥쪽에 설치한다는 거죠. 바깥측. 냉각수를 순환시켜 실린더를 냉각시킨다. 그래서 냉각수를 어떻게 되죠? 순환시켜서 결국은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거죠. 실린더 열이 많이 나겠죠. 결국은 직선 왕복 운동하면서 계속 압축을 시키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압축을 시키겠죠. 이거 회전하면서.
이거 이제 회전하면은 이것은 직선운동 당했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 바깥쪽에다가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냉각을 시켜서 열이 결국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냉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서 냉각을 시켜서 기계의 효율을 증대시키나. 그래서 에타임 메카니컬 효율을 에피션시를 증대시킨다는 거. 또한 기계적 수명도 연장이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기계 수명이 연장이 되고 워터 자켓을 설치한 압축기는 냉매의 비열비 값이 1.8에서 1.2 이상인 경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냉매 비열비가 냉면의 비열비 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어떻게 되죠? CV분의 CP라고 그랬죠. 이것이 1.8에서 1.2일 때가 효과가 좋다는 거. 효과가 굿이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고체가 있고, 고체가 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액체가 있겠죠. 액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니까 음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이것은 유흥에 녹는 거니까 유흥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우리가 기체로 가면 승하, 영어 잘 알아두세요. 승하가 되고, 그 다음 기체에서 고체로 갔을 때는 우리가 뭐죠? 이것도 승하죠. 똑같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이것은 증발이 되겠죠. 증발.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액화, 응축이 되겠죠. 그래서 응축기가 있죠.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응축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상태 변화와 열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증발 539,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79.68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도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러 가지 계산 문제나 혹은 산업에서 여러 가지 적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